아, 진짜 늙은이 때문에 팀 템포 다 끊기잖아. 딸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휘젓고 뒤돌아섰고 산 중턱엔 영숙만 홀로 남았다. 바람 한 줄기에도 휘청이며 영숙은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민폐였나. 뒤돌아보는 직원 하나 없이 발자국 소리조차 사라졌다. 그 고요 속에서 영숙의 두 눈이 처음으로 깊게 꺼졌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이 건물은 1993년에 지어졌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 녹슨 난간, 엘리베이터 벨소리는 여전히 낡은 음색입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는 도시 속에서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숙, 70세, 혼자 산다. 매일 아침 6시 정각.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신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50년을 엔지니어로 살아온 여인의 몸은 시간에 정확합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을 엽니다. 성내천이 희뿌연 아침빛으로 물듭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상큼합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거실을 한 바퀴 돕니다. 신문을 접어 신발장 위에 놓고 거실 소파의 쿠션을 일렬로 정렬합니다. 주방 싱크대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과학자의 습관입니다. 질서와 정확성이 몸에 밴 삶. 옷장을 열면 비슷한 톤의 옷들이 줄을 맞춰 있습니다. 검은색 바지, 진회색 니트, 감색 자켓. 30년 전 회사를 다닐 때부터 입던 옷들도 있습니다. 영숙은 가장 편한 운동화를 신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며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여인의 얼굴은 잔주름이 많습니다.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색 유니폼, 손에 커피잔. 윤 실장님, 또 나가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매일 이 시간이죠.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따님은 요새 안 오시나 봐요? 추석이 지난 지 벌써 석 달이네요. 회사가 바쁜가 봐요? 영숙의 얼굴이 일순간 굳습니다. 그 순간이 길어질까봐 영숙은 빠르게 웃음을 만듭니다. 아, 네. 딸이 요새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어서요. 목소리는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요? 좋으시겠다. 딸이 잘 되면 부모 입장에선 최고지.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성내천 산책로.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조깅하는 젊은이들. 영숙은 천천히 걷습니다. 급할 곳은 없거든요. 한 바퀴를 정확히 45분에 도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기억합니다. 발걸음이 기억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표정은 조용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표정도 아닙니다. 그저 일과를 마치는 표정입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라면 냄비를 올립니다. 밥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지은 밥이 냉장고에 있습니다. 계란을 후라이하고 김을 펼칩니다. 밥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지만 밥상은 정갈합니다. 젓가락은 밥그릇 위에 나란히 놓고 밥 옆에 국을 놓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영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쪽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엽니다. 낡은 명함이 나타납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명함. 영숙은 조심스럽게 집어 올립니다. JS그룹 기술연구소 팀장 윤영숙. 명함 뒷면에 작은 글씨로 198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5년 전입니다. 영숙은 명함을 바라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듯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갑니다. 팀장, 윤영숙. 그 단어들이 정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영숙은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참, 나도 불렸지. 엔지니어라고. 명함을 서랍에 다시 넣고 옆 책장을 봅니다. 그곳에는 특허증들이 놓여 있습니다. 황색으로 변색된 종이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연구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술 보고서들, 신청 당시의 서류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방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보지 않지만 영숙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저녁 시간, 영숙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입니다. 화면은 작고 글씨는 큽니다.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정미야, 엄마야. 요새 어떻게 지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지? 엄마가 끓인 미역국 생각나? 다음엔 꼭 와서 먹으면 좋겠어. 입력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딸 서미정에게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영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5분, 10분, 20분. 읽음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성내천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딸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영숙은 그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JS그룹이 오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의 신기술 적용이 성공하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초연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JS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반짝이는 건물. 로비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상징하는 조형물. 영숙은 화면을 가까이 봅니다. 그 회사. 아직도 잘 되는구나. 목소리는 잔잔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 있던 무언가가, 자신이 만들었던 것들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신은 이 조용한 방에 혼자 남겨져 있다는 생각. 밤이 깊어집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웁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침대에서 혼자 자는 지 이제 3년입니다. 남편은 5년 전 떠났습니다. 딸은 10년 전부터 잘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끕니다. 내일도 6시에 깨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같은 산책로를 걸을 것입니다. 내일도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내일도 딸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읽음 표시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영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점점 녹슬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감각.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천장을 바라봅니다. 밤은 길고 내일은 여전히 어제와 같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영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낡은 버튼식 폰의 벨소리는 크고 투박합니다. 화면에 서미정이라는 글씨가 떠 있습니다. 영숙의 손이 벌떡 멈춥니다. 딸이 전화를 겁니다. 처음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영숙은 급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을 좀 같이 가요. 영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등산? 함께? 네. 정미가. 엄마랑? 딸이 말을 빠르게 이어갑니다. 네, 회사팀 행사가 있거든요. 하이킹을 하는데 엄마도 시간 되면 같이 와줄래? 우리 팀 분들도 만나고 싶어 하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딸이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요? 물론이지, 정미. 언제야? 엄마가 꼭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한참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딸이 자신을 초대한 것이 맞을까요? 그날부터 영숙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짐을 꾸립니다. 새 등산복을 사려고 마음먹었다가 낡은 회색 운동복으로 결정합니다. 너무 어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꺼냅니다. 5년 전에 사둔 쓰지 않던 지팡이. 뚜껑을 풀어보니 아직도 튼튼합니다. 배낭에 물통을 넣고 비상약을 넣습니다. 모자를 쓰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은 집을 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딸이랑 등산을 다녀오려고요.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 그래요? 따님이 오셨어요? 네, 저를 초대했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멈춥니다. 딸 서미정이 이미 와 있고 그 주변에는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딸의 팀원들입니다.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 모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활기찬 표정의 직장인들입니다. 서미정이 영숙을 보자 손을 듭니다. 엄마, 여기야. 영숙이 다가갑니다. 서미정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고 팀원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 엄마예요.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이 소개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딸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딸의 어깨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듯이 어색하게.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여름 같은 얼굴의 여성입니다. 와, 사모님이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서미정이 재빨리 말을 끊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머니예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영숙의 가슴을 스칩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은 부가적인 그냥. 하지만 영숙은 웃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정미 팀원분들이시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산행이 시작됩니다. 초반의 오르막은 완만합니다. 영숙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팀원들이 앞서 걸어갑니다. 서미정도 앞서 걸어갑니다. 영숙은 뒤따릅니다. 엄마, 힘내. 서미정이 한번 뒤를 돌아보며 외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격려보다 재촉이 섞여 있습니다. 오르막이 가팔라집니다. 영숙의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영숙은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만 팀원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한참을 더 올라갔을 때
영숙은 더 이상 앞에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뒤처집니다. 한 발 한 발.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어라, 윤 부장님, 좀 빨리 와요. 누군가가 외칩니다. 윤 부장님, 딸의 직함입니다. 딸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사입니다. 그리고 그 상사의 엄마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미정이 다시 뒤를 봅니다. 이번엔 표정이 다릅니다. 초조함이 보입니다. 창피함이 보입니다. 엄마, 제발 좀 빨리 와. 다 기다리잖아. 영숙은 더 빠르게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팀원들은 이미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숙이 도착했을 때 모두의 눈이 영숙을 봅니다. 조용한 눈빛들입니다. 동정도 아니고 배려도 아닙니다. 단순히 방해물을 보는 눈빛들입니다. 서미정이 일어나 걸어옵니다. 그리고 영숙의 팔을 집어 옆으로 몇 발이 끕니다. 충분히 멀지 않은 거리,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 서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영숙이 말합니다. 미정아, 미안해. 조금만 쉬었다 가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서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진짜 늙은이 때문에 템포가 다 떨어지잖아. 그냥 내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마지막 문장이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팀원들은 시선을 돌리고 물을 마신다는 명목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보았습니다. 영숙은 멈춥니다. 숨을 쉬는 것도 멈춥니다. 마치 산 중턱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지만 다시 닫습니다. 그냥 내려가. 서미정은 팀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곧 산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영숙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딸도 떠나갑니다. 팀원들과 함께 웃으며 떠나갑니다. 영숙은 산 중턱에 혼자 남겨집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영숙의 다리는 떨립니다. 아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가 깨졌습니다.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미정입니다. 엄마, 잘 내려왔어? 집에 가. 우리는 저녁에 팀 저녁을 먹으러 가. 영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신발을 벗고 그냥 거실 바닥에 앉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옵니다. 어딘가에서는 서미정이 팀원들과 웃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는 영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밤 영숙은 처음으로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다시 불려나갈 준비를 하듯이.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가야 합니다. 6시 정각, 항상 그 시간에. 하지만 이번에는 산책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성내천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계속 흘러갑니다. 영숙도 그렇게 흘러가고 싶었습니다. 어딘가로. 아침 8시.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늘 산책을 다녀오는 영숙이 아침 산책을 빠진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윤 실장님 괜찮으세요? 어제 등산은 잘 다녀오셨어요? 영숙은 문을 조금만 열어 인사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그냥 오늘은 쉬려고요. 경비 아저씨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때로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영숙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서미정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엄마를 산에 버리고 온 딸이 무슨 연락을 하겠습니까? 저녁 7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에 대한 뉴스. 영숙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 10시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산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누웠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안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숙은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다릅니다. 마치 뭔가를 찾아다니는 발걸음입니다. 성내천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평소처럼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영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팀장 윤영숙, 1989년. 이제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이름. 그 순간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금고. 남편이 사두었던 금고. 어디 뒀더라. 영숙은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매니 선반에 짐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여행 가방들. 마지막 여행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방을 치우자 검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금고입니다. 손잡이는 차갑습니다. 30년을 만지지 않았던 금속의 온기. 영숙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 생년월일 1945년 7월 15일. 딸칙칙 딸칙칙.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만기된 정기예금 통장들. 그리고 그 아래에 낡은 이면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 무언가의 기록. 영숙은 조심스럽게 이면지를 펼쳤습니다. JS그룹 지분 2.4% 평가액 기준 약 320억 원 1990년 5월 15일 지분 배정 계약.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20억.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금고의 다른 칸을 더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원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황색으로 변색된 종이.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JS그룹 사내 벤처 제7호 프로젝트 개발팀장 윤영숙 성과보상 지분 배정 2.4%. 영숙은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물건을 만지듯이. 이게 자신의 것일까요? 이게 정말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1990년대 초 영숙은 JS그룹의 기술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작았습니다. 지금 같은 거대한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개발한 자동차 부품 기술, 그것이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이 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영숙의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영숙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숙은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는 어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영숙은 이 지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할 일 없는 노인이 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서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JS그룹 현재 가치.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JS그룹 시가총액 15조 원대. 30년 전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320억. 지분 2.4%라는 것은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약 3,600억 원. 현재 평가액 기준 약 3,600억 원.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성내를 봤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영숙의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웃음. 그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아니라 저 애들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명함에 남겨둔 번호. 박동규. 그 당시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 지금은 그룹의 총괄 부사장입니다. 영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번호가 작동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낡은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힘 있는 목소리. 박 회장님 윤영숙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길게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집니다. 영숙? 그 이름을 20년 만에 듣네요. 윤 팀장?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네, 저예요. 박동규가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의 지분은 아직 살아있고 그룹 내부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신입들이 벤처 7호 프로젝트의 윤 팀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자라나갑니다. 영숙의 눈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가둬둔 이 방.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 밤 영숙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숙은 자신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지분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박동규와 몇 번의 통화를 더 했습니다. 그는 영숙이 회사에 나타나는 것을 기꺼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편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미정입니다. 영숙은 한 번의 호흡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톤이 다릅니다. 지난주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잘 지냈어? 요새 뭐 하고 있어? 영숙은 대답합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침묵이 흐릅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지난주에 엄마한테 했던 말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걸려. 미안해. 영숙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진심인가요? 아니면 뭔가를 위한 말인가요? 그래. 괜찮아. 엄마, 나 요새 좀 힘들어.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그게 좀 까다로운 상황이야. 그래서 목소리가 흐려집니다. 딸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집 장만할 때 딱 좋을 것 같고, 엄마도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영숙의 몸이 경직됩니다. 대출? 뭐 하려고? 그거 말고도 엄마 이름으로 금융상품도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 아빠 유산도 있고. 영숙이 차분히 묻습니다. 너 남편 때문이야? 빚이 있어? 전화 너머에서 길게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정미야, 엄마가 물어봤잖아. 답해봐.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딸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응,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좀 잘못됐어.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얼마야?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엄마, 자꾸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자식한테 도움받는 거 싫지 않아? 그건 다르지. 다르다니? 엄마, 이게 뭐 하는 말이야? 나는 엄마 딸이고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영숙은 한 번에 긴 숨을 쉽니다. 정미야, 엄마는 이제 내 돈줄이 아니다. 전화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뭐라고? 엄마가 지금 그런 말을 해? 내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뭐 했는데? 넌 뭘 했어? 뭘 했냐고? 엄마, 내가 엄마를 이 서울에서 살게 해준 거고, 엄마 생활비도 나가는 거고. 정미야, 엄마 생활비는 엄마 나이에 일한 돈으로 충분해. 엄마, 진짜 왜 이래? 왜 자꾸 이렇게 해? 영숙은 차분히 말합니다. 대출은 해줄 수 없다. 엄마,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영숙은 전화를 끊습니다. 화면이 검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갑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딸은 자신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일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영숙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등본을 발급받으러.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 과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영숙은 받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미정의 남편 이준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준호예요. 오랜만이네. 어쩐 일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정미가 사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혹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충분히 갚을 테니까요. 영숙은 정색합니다. 딸뿐만 아니라 사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네. 어머니, 부탁입니다. 정미가 정말. 영숙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 밤, 영숙은 주민센터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서류에는 서미정의 이름과 함께 이준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명, 위조된 도장. 영숙은 순간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빠르게 냉정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영숙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동규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회장님, 제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동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분하고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지주사 구조 개편 발표식에 참석하셔야겠습니다. 네. 언제쯤이 좋을까요? 내가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시면 됩니다. 통화를 끊은 후 영숙은 창밖을 봅니다. 성내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흐름은 멈췄습니다. 이제 자신이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영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진회색, 감색의 옷들. 그 중에서 가장 정장 같은 옷을 꺼냅니다. 30년 전에 입었던 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같습니다. 검소하면서도 품이 있는 과학자의 옷.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70세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이제 눈빛에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영숙은 중얼거립니다. 정미, 넌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를 적습니다. 정미에게 너는 엄마를 버렸고 엄마도 이제 너를 포기하기로 했다.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으로가 아니라 결연함으로 누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밤새 영숙은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1989년, 자신이 처음 JS그룹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열정, 그때의 꿈, 딸이 태어났을 때 자신은 회사에서 벤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밤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지만 딸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자신의 돈을 원합니다.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더 이상 자신을 버렸던 딸을 대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화요일까지 나흘. 영숙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영숙은 박동규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회장님, 혹시 내일 행사 전에 제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박동규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영숙은 서미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정미야, 엄마야.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서미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하고 너랑 얘기하고 싶어. 카페에서. 알겠어. 몇 시? 6시. 네, 알겠어요. 딸은 이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후 5시 45분. 영숙은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렸습니다. 6시 정각. 서미정이 들어옵니다. 딸의 표정은 불안합니다. 앞서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사람처럼. 서미정이 앉습니다. 엄마, 요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영숙은 딸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딸이 불편해합니다. 정미야, 엄마가 물을 게 있어.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뭔데요? 너는 엄마를 사랑해? 딸의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대답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딸이 눈을 피합니다. 사랑하지만 엄마도 이해를 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해? 뭘 이해해? 제가 어려운 상황인 걸 모르시잖아요. 남편도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도 압박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꾸 뭔가를 요구하시고 영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가 너에게 뭘 요구했어? 요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정미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 넌 뭘 하려고 한 거야? 영숙이 묻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합니다. 너는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 돈으로. 너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거절하자 너는 남편까지 보내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시도했어. 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그게 뭐? 그건 제 남편이.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정미야, 엄마는 이제 내 돈줄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서미정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합니다. 앉아. 한 단어. 하지만 그것은 명령입니다. 서미정은 않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뭔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한 거야.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엄마, 뭐를 하신 거예요? 뭔데요? 영숙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명확함만 있습니다. 정미야, 넌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내일 알게 될 거야. 엄마. 서미정이 일어나 따라옵니다. 하지만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갑니다. 엄마, 제발 말씀만이라도. 영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휴대폰을 켭니다. 박동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준비 부탁합니다. 응답은 즉각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밤 10시 영숙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가장 정장 같은 검은색 정장. 30년 전에 사두었던 구두. 여전히 깨끗합니다. 과학자는 물건을 오래 간직합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수북한 머리, 주름진 얼굴, 70세의 몸.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이제 눈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아니,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입니다. 영숙은 중얼거립니다. 윤영숙, 너는 누구니? 거울 속의 여인이 대답합니다. 팀장이지. 벤처 7호 프로젝트의 팀장이야. 영숙은 웃습니다. 그것은 비통한 웃음이 아닙니다. 복수의 웃음도 아닙니다.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웃음입니다. 밤새 영숙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전날 아침 중요한 발표회를 앞둔 엔지니어처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서류들, 증거들, 그리고 마음의 준비. 새벽 5시 영숙은 성내천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새로운 시작으로. 강물은 어제와 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영숙은 어제와 다릅니다. 이제 영숙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오전 8시 영숙은 샤워를 했습니다. 30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샤워였습니다.
오전 9시 영숙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확히 입었습니다. 과학자의 정장. 그것은 전쟁복입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JS그룹 본사로 경비 아저씨가 영숙을 봤습니다. 윤 실장님, 오늘 좀 다르신데요? 어디 가세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나가요. 단 한 단어.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30년의 침묵, 70세의 삶,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무언가. 영숙은 걸어갑니다. 성내천을 지나 강남역 방향으로 JS그룹 본사를 향해. 그 날씨는 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날을 위해 날씨까지 준비한 것처럼. 오전 10시 30분 JS그룹 본사 로비. 거대한 유리 건물 안 초현대식 건축미. 영숙은 로비에 서 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일했던 건물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 회사는 작았습니다. 지금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함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영숙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으신가요? 박동규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이 놀라 보입니다. 30층짜리 건물에서 회장을 직접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잠깐만요. 성함이 윤영숙입니다. 직원은 즉시 전화를 겁니다. 몇 초 후 표정이 바뀝니다. 아, 네. 윤 회장님, 잠깐만요. 곧 직원이 내려올 겁니다. 윤 회장님. 영숙은 그 호칭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옵니다. 깔끔한 정장, 긴장한 표정. 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기획실의 이준혁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따라갑니다. 엘리베이터로 30층, 최고 경영진층. 문이 열리자 박동규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자. 흰머리, 하지만 여전히 강한 눈빛. 그는 영숙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영숙, 정말 오셨네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회상하는 슬픔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동규가 영숙을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거대한 테이블,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의자들. 하지만 지금은 둘만 앉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압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회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들은 벤처 7호 프로젝트의 전설을 들으며 자라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설의 주인공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말합니다. 이제 알려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동규가 웃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세월을 견딘 웃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박동규가 문서를 꺼냅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는 지주사 구조 개편을 발표합니다. 이는 회사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공개 주주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신이 그 명단의 최고 참석자 중 한 분이십니다.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2.4%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배당금 재투자와 주가 상승으로 현재 약 3.2%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약 4,800억 원 정도입니다. 영숙은 숨을 쉽니다. 3,600억에서 4,800억으로 1년이 지나는 동안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박동규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냅니다. 그것은 서미정의 인사 파일입니다.
당신의 딸 서미정 마케팅 부장. 얼마 전부터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회사 차용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 그리고 경영진 회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동규가 화면을 켭니다. 거기에는 서미정의 이메일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회사 기밀 정보가 외부 인물들에게 전송된 기록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먼저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봅니다. 화면 속의 이메일 발신자는 자신의 딸입니다. 그 딸이 자신의 돈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명확합니다. 개인 채무를 회사 재정으로 메우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박동규가 다시 문서를 꺼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무단 대출을 시도한 기록.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민센터 기록과 은행 기록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회장님,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동규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박동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영숙, 당신은 3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침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숙의 눈에 물이 찬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잊혀져 있다가 다시 기억되는 사람의 눈물입니다. 오후 1시, 영숙은 법무팀과 만납니다. 거기서 모든 증거들을 재확인합니다. 사문서 위조 기록, 무단 대출 시도 기록, 서미정의 회사 비리 기록.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법무팀장이 말합니다. 윤 회장님, 만약 고소를 원하신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행사에서 사실만 공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박동규와 함께 내일 행사의 순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10시에 주주 명단이 공개됩니다. 당신이 참석하고 계신 것이 공개됩니다. 그 다음 10시 30분에 경영 실적 발표, 그리고 10시 45분에 인사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딸의 징계 발표요? 네, 맞습니다. 서미정 마케팅 부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5시, 영숙은 회사를 나갑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영숙을 봅니다.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저분이 벤처 7호 프로젝트의 윤 팀장?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살아계셨네. 영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서울 하늘을 봅니다. 저녁이 물듭니다. 내일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미정에게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엄마, 제발 뭔가 말씀해 주세요. 엄마, 이러지 말고 전화 좀 받아요. 아버지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발 도와줘요. 엄마. 마지막 메시지는 밤 11시에 온 것입니다. 모두 읽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영숙은 이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그것도 증거입니다. 밤 11시 30분, 영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영숙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 너머에는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영숙은 중얼거립니다. 정미야, 넌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누군지를. 새벽바람이 영숙의 흰 머리를 흔듭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이 순간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영숙은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휴식입니다. 오전 8시, 영숙은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바뀔 하루입니다. 오전 9시 30분, JS그룹 본사 대회의실, 거대한 강당, 수백 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입장합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주사 구조 개편 발표식.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발표입니다. 영숙은 VIP석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한 명의 노인처럼 보입니다. 박동규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JS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 직원이 주목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주사 구조로 개편하게 되며 동시에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동규가 스크린을 켭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비공개 주주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1번 박동규 회장 12.5%, 2번 이강호 부회장 8.3%, 3번 김준영 부사장 7.1%, 7번 윤영숙 마이너스 3.2%. 순간 강당이 술렁입니다. 윤영숙. 그 이름을 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속삭입니다. 윤영숙? 벤처 752. 정말이야? 그 전설이. 서미정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마케팅 부장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스크린을 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윤영숙은 자신의 엄마입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동료가 빠르게 줍습니다. 박동규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 여성의 기술 혁신 덕분입니다. 벤처 7호 프로젝트. 1990년대 초 우리 회사가 아직 작을 때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박동규가 영숙을 향해 손짓합니다. 윤영숙 주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당이 요동칩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모릅니다. 윤영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 하얀 머리, 차분한 걸음. 무대로 올라갑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서미정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어딘가 비틀거립니다. 자신의 엄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동규가 영숙의 손을 잡습니다. 이분이 윤영숙 주주님입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우리와 함께했고 벤처 7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는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당이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감동과 놀라움이 섞인 울음소리들. 박동규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박동규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심각한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차용금 횡령, 그리고 개인 채무를 회사 재정으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당이 정적으로 변합니다. 해당 인물은 마케팅부 서미정 부장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서미정을 향합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집니다. 박동규가 스크린을 켭니다. 거기에는 서미정의 이메일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회사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기록들, 차용금 신청서들, 그리고 영숙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기록들. 서미정 부장은 본인의 신원 확인 없이 모친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립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서미정 마케팅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동규가 영숙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제보해 주신 분이 바로 윤영숙 주주님이십니다. 강당이 다시 울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번에는 감동만이 아닙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저는 3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숙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을 버리면 결국 자기를 버리게 됩니다. 강당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박수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의 움직임입니다. 서미정은 무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자신의 엄마가 무대에 서 있고 자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회사의 최대 주주였다는 것을, 그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서미정은 무대 뒤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쓰러집니다. 무릎을 꿇듯이. 박동규가 영숙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우리 회사를 만들어주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당의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길고 긴 박수. 몇 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박수. 영숙은 그 박수를 받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보도진들이 영숙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윤 주주님, 30년을 침묵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감정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실 건가요? 영숙은 한 번에 긴 숨을 쉽니다. 그것은 시간이 결정할 것입니다. 영숙은 무대를 내려갑니다. 임직원들이 그녀의 길을 만듭니다. 모두가 경의를 표합니다. 강당을 나가는 순간 영숙은 한 번 뒤를 봅니다. 무대 옆 서미정이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굴을 묶고 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숙은 앞을 봅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영숙에게 인사합니다. 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를 만들어 주셨네요. 벤처 7호, 정말 전설이 많네요. 영숙은 모두에게 인사합니다. 차분하게, 품위 있게. 건물을 나갈 때 서울의 햇빛이 영숙을 비춥니다. 정오의 햇빛이 그녀의 흰 머리를 반짝이게 합니다. 영숙은 걸어갑니다. 성내천 방향으로, 늘 걷던 산책로로.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박동규가 함께 걷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봐야죠. 진정으로, 처음으로. 성내천 위로 햇빛이 내려앉습니다. 물이 반짝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다음 날, 뉴스는 영숙 한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문의 일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
모든 매체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침묵한 벤처 7호 전설, 윤영숙 팀장 드디어 모습 드러내다. JS그룹 마케팅 부장 서미정,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딸의 비리 적발한 어머니. 가족도 진실 앞에는 평등하다. 전국의 뉴스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시니어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이 드라마 같은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 출판사의 제안, 강연 요청들. 하지만 영숙은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영숙의 집 앞에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서미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옷, 메이크업, 명품 가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회색 옷, 맨 얼굴,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서미정은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올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서미정을 봅니다. 따님이세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서미정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엘리베이터에 담겨 있는 것처럼.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미정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마주봤습니다. 30년 동안 마주치지 못했던 모녀가. 엄마. 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마침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미정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정갈하고 조용하고 외로운 공간. 서미정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미, 넌 지금 무엇이 미안한 거야? 모든 게요. 엄마를 무시한 것도, 엄마 돈을 빌리려던 것도, 서류를 위조한 것도, 그리고 엄마가 누구였는지 모르려고 했던 것도 다. 서미정이 목을 메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위대한 분이었는데 저는 엄마를 그저 버려진 늙은이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영숙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물을 봤습니다. 정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그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넌 이제 깨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해. 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약했어. 너무 약했어. 아빠를 잃고 일을 그만두고 너에게 버려지고 그 모든 것이 엄마를 부숴버렸어. 하지만 엄마는 깨달았어. 자신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강해진 거야. 엄마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 시간이 필요해, 정미. 지금은 그걸 알 필요 없어. 넌 지금 엄마를 잃었어.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찾아야 해. 엄마처럼. 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해. 회사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다른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청년 엔지니어 펀드를 만들기로 했어.
너처럼 길을 잃은 젊은이들을 돕는 거야. 내 지분의 절반을 그곳에 기부하려고. 서미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몇십억 대인데요?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가 한번 버려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 영숙이 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넌 어떨 거야? 앞으로? 서미정이 생각했습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려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좋은 결정이야.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해줄게. 엄마가 너를 위해 밥을 지어주는 건 얼마나 오래됐지? 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영숙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서미정은 거실에서 엄마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 움직임이 얼마나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정갈하게 정성 들여. 서미정이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미안하면 이제부터 잘 살아. 그게 진정한 사죄야. 밥을 먹은 후 서미정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압박,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들. 영숙은 듣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단지 들었습니다. 엄마로서 처음으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미정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가. 그리고 정미야.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엄마처럼. 서미정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 그 포옹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 문을 열면서 서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기다릴게. 일주일 후, 아침 6시, 영숙은 여전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내천 산책로.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청년 엔지니어 펀드의 첫 번째 지원자였습니다. 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을 줄. 회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윤 선생님이라고 불러.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과학자야. 그것뿐이야. 강물이 흘러갑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이. 1개월 후, 영숙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들, 박동규, 그리고 서미정도 이제는 다른 표정으로. 영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청년 엔지니어 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벤처 혁신 펀드. 첫 번째 지원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두 낭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강당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후, 아침 6시, 성내천 산책로. 영숙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미정과 함께였습니다. 딸이 엄마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기억해요. 어릴 때 엄마랑 산책하던 거. 정말? 네. 엄마가 일하느라 바쁠 때 가끔 새벽에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게 싫어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엄마와 함께하던 거였네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내천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과 서미정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1년 후, 영숙의 사무실, 아니, 펀드센터, 여기에는 수십 명의 청년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영숙의 가르침 아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1989년의 영숙 팀장 사진, 그리고 지금의 영숙 사진. 같은 눈빛, 같은 결연함. 단지 세월만 더해진 사진. 서미정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를 찾아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내천을 산책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서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아줘서.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쓸어줍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적은 없어. 단지 잊혀지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아. 우리는 버려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야. 성내천 너머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붉은 빛이 강물에 반사됩니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영숙은 창밖을 봅니다. 그 강은 30년을 함께한 강입니다. 가장 외로웠던 시간들도, 이제 가장 소중한 시간들도 그 강 옆에서 보냈습니다. 엄마, 뭘 보고 있어요? 강이야, 강을 봐. 뭐가 특별한데요? 강은 멈추지 않아. 흘러가. 과거도 미래도 다 안고. 엄마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 멈추지 말고 흘러가려고. 서미정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납니다. 한때는 그 별들이 영숙에겐 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가깝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영숙의 이야기도, 서미정의 이야기도, 성내천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영숙의 이름을 물을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윤영숙? 그 사람은 벤처 7호의 전설이야.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엄마이자 가장 따뜻한 선생님이야. 그 사람은 30년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찾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찾도록 도와주고 있어. 성내천은 여전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걷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영숙과 서미정.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흘러가는 강물처럼 누군가를 안고 계속 나아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